자, 이번 시간에는 허블 법칙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허블 법칙의 기본적인 어떤 원리는 도플러 효과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도 했었죠. 도플러 효과입니다. 그리고 후퇴 속도의 개념도 나오게 됩니다. 도플러 효과를 하니까 당연히 속도에 대한 개념도 나오게 됩니다. 자, 속도는 CZ였죠. 그래서 이때 이 Z가 뭐다? 도플러였습니다. 도플러 효과였고, 얘를 표현을 하면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였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요 식을 보게 되면요. 자, 속도는 뭐에 비례한다? 자, Z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V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도플러 효과의 적색 편의와 속도는 비례한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를 풀어봅시다. 자, 거리가 멀면 어떻게 됩니까? 거리가 멀면 Z가 커지죠. 자, Z가 커지면 뭐가 됩니까? Z가 커진다는 거는 적색 편의가 크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적색 편의가 크면 뭐다? 후퇴 속도가 빠르게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결국에 뭐다? 자, 거리가 멀어지면 우리는 지금 이 식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후퇴 속도가 빠르다라는 얘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무엇이냐? 바로 허블 법칙입니다. 거리가 멀다, 후퇴 속도가 빠르다에서 나오는 개념이 허블 법칙입니다. 한번 알아보죠. 자, 허블 법칙의 기본식은 V는 HR입니다. 이때 V는 후퇴 속도고요. 후퇴 속도고, 그 다음에 R은 은하까지의 거리입니다. 은하까지의 거리입니다. 왜냐면 허블 법칙의 경우에는 우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별보다는 은하가 훨씬 더 보기가 쉽죠. 실제로 멀리 있는 은하를 사진을 찍으면 점으로 보입니다. 별처럼 보여요. 하지만 확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은하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후퇴 속도 한번 보죠. 자, 이 식을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해석하면 허블 법칙이 나옵니다. 정의 한번 보죠. 자, 후퇴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후퇴 속도는 거리에 비례한다. 이게 바로 허블 법칙입니다. 허블 법칙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V는 HR이요 라고 하는 바보 같은 대답은 하지 말아주세요. 자, V는 HR이요를 원하는 게 아니라 후퇴 속도는 거리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고 싶어서 선생님들이 묻는 겁니다. 자, 항상 허블 법칙 하면 나오는 그래프가 있죠. V하고 R이 나오고 직선이 나옵니다. 자, 이때 이 직선의 기울기, 우리 수학 시간 다 했죠. 1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거기서 이 기울기가 바로 H고요. 허블 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울기 값이죠. 이때 기울기 값, 허블 상수의 단위는요. km/s의 mpc, 메가파섹입니다. 자, 메가파섹은요. 1메가파섹은 10의 6의 파섹입니다. 10의 6제곱 파섹인 것까지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허블 법칙이 그럼 왜 중요하냐? 이 식을 하려고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이 허블 법칙의 허블 상수는 별에 따라서 어떤 별을 관측하느냐에 따라서 허블 상수가 바뀔 수도 있고요. 이 허블 상수가 바뀌면서 뭐가 바뀌냐? 우주의 나이가 바뀝니다. 우주의 나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시간은 우리 물리에서 시간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분의 거리를 하면 시간이 나오게 되죠. 자, 이때 속도는 뭡니까? V죠. 후퇴 속도 V고요. 거리는요. 은하까지의 거리 R입니다. 자, 아까 V는 뭐였죠? HR이었죠. 그래서 HR을 대입하고 그대로 진행을 하면 R끼리 약분되면서 뭐가 남습니까? H분의 1이 남습니다. 결국에 우주의 나이는 뭐다? 허블 상수의 역수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허블 상수를 관측을 잘 해야만 우주의 나이가 정해집니다. 여러분들 몇 살이에요? 물었을 때 본인 나이보다 많게 나오면 기분 나쁘잖아요. 얘도 우주 같은 경우에는 잘못 부르면, 잘 불러도 오차 범위가 5억이에요. 그러니까 내 나이가 플러스 5억이 되는 거죠. 기분 되게 나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천문학을 배워서 우주의 나이에 정확한 나이를 좀 알아두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주의 나이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요. 뭐가 나오냐면 관측 가능한 우주 크기가 나옵니다. 우주의 나이까지는 알겠는데요.
관측 가능한 우주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 자,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얘기를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주를 관측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일단 관측을 하려면 빛이 있어야겠죠. 네,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R은 네, H분의 C죠. 왜 H분의 C입니까? 자, 거리는 뭐예요? 속도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네, 속도 곱하기 시간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기 때문에 C, 빛의 속도, 속도로 곱해주고요. 시간, 뭡니까? H분의 1이었죠. 그래서 네, H분의 C가 되는 겁니다. 네,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의 시작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네, 이 빛의 속도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네, 우주가 시작되는 그곳까지 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후퇴 속도는요, 거리에 비례하니까 멀면 멀어질수록 네, 후퇴 속도가 커졌죠. 적색 편이가 커졌습니다. 그럼 요거를 거꾸로 가볼게요. 거꾸로 가면 어떻게 돼요? 거리가 0이 되니까 후퇴 속도도 0이 되죠. 네, 계속 팽창한다라고 돼 있지만 시간을 거슬러 가면 어떻게 됩니까? 네, 결국에는 하나로 뭉쳐집니다. 그 하나로 뭉쳐지는 게 뭐다? 바로 빅뱅 이론이다. 빅뱅 이론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빅뱅 이론은요, 워낙에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에서도 많이 배웠을 겁니다. 자, 빅뱅 이론은요, 모든 물질, 그 다음에 모든 에너지가 뜨거운 한 점에서 모여요. 네, 한 점에서 있다가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네, 형성되는 게, 지금의 우주가 형성되었다는 게 빅뱅 이론입니다. 자,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모여있다니까 무한대의 어떤 에너지와 물질들이 모여있는 한 점, 2차원에서 대폭발이 일어났어요. 3D. 그러니까 2D에서 3D로 변해지는, 2D도 아니죠? 1차원에서 3차원으로 가게 되는 현상이 바로 빅뱅 이론입니다. 요거를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판타지 같다고 해야 될까요? 시간이 생기기 전에, 공간이 생기고 난 다음에 시간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상우주론이 항상 빅뱅 이론 하면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거의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상우주론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베이스는 종교적인 어떤 신념, 그 다음에 종교적인 개념을 베이스로 해서 나온 우주론이라는 것을 알아두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상우주론은요, 말 그대로 정상이에요. 노멀 스테이트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의 유일한 공통점은요, 우주가 팽창하니? 라고 물었을 때 빅뱅 우주론은 그럼 팽창한다. 정상 우주론도 팽창하는 데는 동의를 해. 그런데 다른 데선 동의를 못 하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온도 부분을 볼게요. 정상부터 보겠습니다. 정상 우주론은 지금 있는 이 상황이 정상이고, 그 다음에 그 미래에도 이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온도는 일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 온도가 일정하고요. 밀도의 관점에서도 보면은 정상이기 때문에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질량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자, 계속 팽창을 하는데 밀도가 일정해야 돼요. 밀도는 V분의 M이죠.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근데 밀도가 일정해야 돼요. 그런데 부피는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질량은 어떻게 돼야 돼요? 같이 증가해야겠죠. 그래서 질량은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질량이 증가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빅뱅 우주론 한번 볼게요. 빅뱅 우주론은 가장 지극히도 물리적인 관점입니다. 자, 모든 에너지가 모인 한 점에서 3D로 간 거니까 뭐예요? 결국에는 이 에너지가 보존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팽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너지가 보존된 상태에서 팽창이 되기 때문에 부피가 팽창하니까 온도는 당연히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밀도는요, 당연히 부피가 증가하는데 얘는 일정합니다. 왜냐? 우리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따르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질량이 그대로인데 부피가 증가하게 돼버리면 밀도는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은 이런 식으로 큰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통합과학에서 했었던 빅뱅에서부터 현재까지의 타임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빅뱅의 타임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빅뱅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어떤 주요 타임라인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10의 마이너스 35제곱초,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6제곱초, 3분 38만 년 이렇게 됩니다. 온도는 계속 감소를 하겠죠. 자, 빅뱅이 시작되고 첫 번째 타임라인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기본 입자가 형성이 됩니다. 이때 기본 입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양성자, 중성자가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작은 쿼크들과 전자들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 종류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크게 업쿼크, 그 다음에 참쿼크, 그 다음에 탑쿼크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에 업쿼크의 반대인, 정확하게 반대인 다운쿼크, 그 다음에 스트레인지 쿼크, 네, 바텀 쿼크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설명하는 이유는 영어가 훨씬 깔끔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업쿼크는요, 위쿼크입니다. 그 다음에 다운은 아래고요, 아래 쿼크. 그 다음에 참은요, 네, 맵시 있다. 네, 맵시 쿼크고요. 얘는요, 기묘 쿼크입니다. 그 다음에 탑 쿼크는요, 꼭대기 쿼크입니다. 바텀 쿼크는 네, 바닥 쿼크라고 얘기를 해요. 뭐가 좀 더 와닿나요? 영어가 훨씬 와닿죠? 네, 그리고 멋있는 것도 조금 더 영어가 요 부분은 쿼크 부분은 조금 더 영어가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요. 업쿼크, 참쿼크, 탑쿼크가 어떤 전하량을 가지고 있냐면 얘는 분수 전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3분의 2, 자, 그럼 아래쪽은요, 마이너스 3분의 1, 2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기본 입자들이 형성이 되고 난 후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요,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번에는 이제 온도가 좀 더 낮아지니까 얘네가 합쳐질 수가 있게 됩니다. 중성자랑 양성자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때 중성자하고 양성자 한번 볼게요. 자, 중성자 같은 경우에는 누누이 얘기했었죠. 중성자 P는요, 결국 수소 원자 핵이라고. 자, 전자가 붙지 않았습니다. 아직 수소 원자핵을 P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N은 네, 중성자입니다. 여기서 P는 어떤 쿼크로 이루어져 있느냐? U, U, D, 업 두 개의 다운 하나. 그 다음에 중성자는요, U, D, D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요, U, U, D, 그 다음에 U, D, D 이런 식으로 한 묶음씩 이렇게 돼 있죠. 자, UUD 한번 볼게요. 3분의 2에다가 3분의 2, 그 다음에 3분의 2를 빼면은 결국 1이죠. 네, 그래서 양성자는 전하량 플러스 1을 갖게 되고요. 자, UDD 한번 봅시다. 3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하면은 전하량이 0이 되죠. 중성자는 정기적으로 전하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10의 마이너스 6초 때 6제곱초에 나오는 거고요. 자, 이제 3분으로 가겠습니다. 빅뱅이 일어나고 난 후 3분이 되면요, 뭐가 일어나느냐? 밑에다 한번 적어 볼까요? 3분이 되면 헬륨 원자핵이 생성이 됩니다. 헬륨 원자핵 생성이 되는데요.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개념을 알아두셔야 돼요. 통합과학에서 배웠겠지만, 그리고 화학을 하는 친구들 알겠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원소가 있고요. 그 원소 앞에 두 가지 숫자가 붙여져요. Z하고 A. 밑에, 왼쪽 밑에 적혀있는 이 Z와 그 다음에 왼쪽 위에 적혀있는 이 A가 서로 뜻하는 게 다릅니다. 자, 이때 이 Z는요, 지금 요 원소기호 앞에 밑에, 지금 동서, 남서쪽에 있는 이 Z 같은 경우에는요, 원자 번호를 뜻합니다. 원자 번호를 뜻하고요. 이때 이 원자 번호는 결국에는 양성자 수를 얘기하게 되죠. 자, 이 A는요, 뭘 뜻하냐면요, 얘는 질량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질량수는 양성자에다가 중성자 개수를 더한 애들입니다. 자, 그럼 헬륨 원자핵 같은 경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자, 일단은 요런 수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는 원래 이 수소인데요. 여기서 중성자가, 원자핵에다가 중성자가 하나 붙은 수소가 만들어집니다. 얘는 2라고 해서 중수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중수소에다가 뭐가 붙냐면요, 중수소에다가 N이 붙어줘요. 중성자가 하나 더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질량수가 3이 되고 아직 수소인
네, 질량수가 3인 수소가 되네요. 3중 수소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3중 수소에서 헬륨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네, 양성자가 하나가 붙어요. 양성자가 하나 붙게 되면서 이 사이에 헬륨, 이렇게 헬륨이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경우고요. 두 번째 경우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경우도 똑같이 중수소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성자가 아니라 양성자가 붙어요. 양성자가 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3, 2의 헬륨이 돼버리죠. 네, 2, 3의 헬륨이 돼버리고요. 그러니까 P, P, N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여기서 뭐가 붙을까요? 네, 중성자가 붙으면서 이 사이에 헬륨, 이렇게 헬륨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수소에 중성자가 붙느냐 양성자가 붙느냐에 따라서 헬륨이 되는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3분대에 일어나는 거고요. 3분대에 일어나는 요 지금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 시험과 가장 직결되는 개념, 아무것도 모르셔도 되는데요. 이거는 알아주셔야 돼요. 자, 양성자랑 중성자의 개수비와 그 다음에 수소 원자핵과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의 비율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요 두 부분은 항상 시험에 나와요. 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요, 네, 7대1입니다. 7대1이고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네, 3대1입니다. 요 두 개가, 이 두 가지 사실이 빅뱅 이론의 어떤 증거가 됩니다. 네, 빅뱅 이론이라면, 빅뱅에 의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팽창을 했다라고 한다면, 식어가면서 만들어졌다 하면 이러한 예상값을 보일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일단 빅뱅의 어떤 증거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38만 년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38만 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자, 38만 년에는요, 우주의 온도가 약 3000K까지 떨어집니다. 3000K까지 떨어져요. 이때 38만 년, 그 다음에 3000K가 되면서 원자가 형성됩니다. 원자가 형성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엔 네, 원자가 형성되려면 원자핵에다가 네, 전자가 붙들려야겠죠. 네, 전자가 붙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돌아다니다. 그러니까 38만 년 이전에는 전자가 계속 돌아다녔단 얘기예요. 전자가 계속 돌아다녔으니까 네, 빛이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투명해요. 불투명 우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자가 돌아다녔고 그 다음에 빛이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불투명 우주 혹은 우주의 암흑시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38만 년 전까지를 불투명 우주 혹은 우주의 암흑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38만 년 이후를 이제 전자가 원자에게 붙들리면서 빛이 나오게 되면서 우주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 네, 투명 우주가 됩니다. 네, 투명 우주. 여기부터를 이제 투명 우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투명 우주 이전의 상황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빛이 통과를 못했기 때문이죠. 네, 자, 원자에게다가 전자가 붙들리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났다? 네, 빛이 이동 가능해졌다. 빛이 이동 가능해지니까 결국에는 이 빛이 방출되겠죠. 네, 방출됩니다. 이때 이 방출된 빛이 결국에는 지금 뭐다? 현재까지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팽창하고 있는 이 빛을 뭐라 하느냐? 네,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를 하죠.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현재는 이 우주 배경 복사는 3000K에서 방출됐던 애가 지금 2.7K로 낮아졌습니다. 2.7K로 낮아졌고 파장으로 따지면은 네, 약 7.3cm 정도의 파장으로 네, 길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주의 빅뱅에서의 타임라인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